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주둔지의 여름은 유난히 뜨겁고 혹독하기로 유명했다.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지열은 훈련병들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여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으며 정오의 태양은 연병장을 달구어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만들었다. 식당 건물은 훈련을 마친 수백 명의 병사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땀 냄새, 그리고 주방에서 끓고 있는 국 냄새가 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닌 묘한 살기와도 닮아 있었다. 병사들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보다는 지친 기색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어 부대 내의 분위기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암시했다. 강희수 중장은 식당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식판에 담긴 밥알을 천천히 세듯 바라보며 주위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녀의 복장은 장군의 위엄과는 거리가 먼 허름한 군수 지원과 부사관의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신분을 감추고 부대 내부의 부조리와 기강 회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잠입 감찰을 진행 중이었으며,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탓에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식판에는 식어가는 콩나물국과 김치 몇 조각만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음식 맛을 느끼기보다는 병사들의 대화와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규율이 무너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억압과 불만이 팽배해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때 식당의 육중한 출입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식당 안을 울리기 시작했다. 식사를 하던 병사들의 숟가락질이 일제히 멈췄고, 왁자지껄하던 소음은 순식간에 사라지며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는데, 그 정적 속에는 명백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인물은 제707 특수임무단의 군수과장인 최민석 대령이었으며, 그는 잘 다려진 전투복과 반짝이는 계급장을 과시하듯 어깨를 펴고 거만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그를 호위하듯 따르는 몇 명의 장교들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따라오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다. 최민석 대령은 배식대 앞에 서 있는 병사들을 거칠게 밀치며 자신의 길을 만들었고, 병사들은 황급히 길을 터주며 고개를 숙였지만 최 대령은 그들을 벌레 보듯 무시했다. 그는 식당 중앙을 가로지르며 큰 소리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듯 떠들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부하들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역겨운 이야기들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식당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고, 병사들은 주먹을 꽉 쥐거나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키고 있었지만 감히 누구도 그에게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최 대령은 이 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이었으며, 그의 뒤에는 국방부 고위층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강희수는 모자챙 아래로 최민석의 행동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707 부대는 명예와 헌신을 생명처럼 여기는 곳이었지. 이런 양아치 같은 장교가 설치는 놀이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민석은 배식 중인 조리병에게 다가가 국이 식었다며 식판을 집어 던지는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튀며 조리병의 군화와 바지를 적셨지만 그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욕설을 퍼부었다. 조리병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주변의 병사들은 분노에 찬 눈빛을 교환했지만 역시나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었다.
그 순간 최민석의 시선이 식당 구석에서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는 강희수에게 꽂혔는데 다른 병사들이 모두 기립하여 격려를 하거나 얼어붙어 있는 와중에 혼자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이 그의 비틀린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최대령은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강희수 쪽으로 걸어왔고 그의 얼굴에는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악동 같은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강희수의 맞은편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으며 턱짓으로 그녀를 가리켰고 뒤따라온 장교들은 킥킥거리며 분위기를 조장했다. 최민석은 강희수가 입고 있는 허름한 작업복과 계급장이 없는 모습을 보고는 그녀를 군무원이나 하급 부사관쯤으로 착각한 것이 분명했다. 야, 거기 구석에 처박힌 년. 넌 상관이 들어왔는데 일어날 줄도 모르나 군대가 아주 당나라 군대가 됐구만. 최민석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강희수에게 집중되었다. 강희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침착하게 식사를 이어가려 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최민석을 더욱 자극했고 그는 벌떡 일어나 강희수의 식탁을 군화발로 걷어차며 위협했다. 식판이 흔들리며 물컵이 쓰러져 물이 흘러내렸지만 강희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흘러내리는 물을 바라보다가 다시 최민석을 응시했다. 식사 중입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식사 후에 말씀하시죠. 강희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그 말투에는 서슬퍼런 냉기가 서려 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만함에 눈이 먼 최민석은 그 경고의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일개 하급자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듯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위협을 가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내가 누군지 몰라. 감히 대령님 앞에서 그따위 눈빛을 해. 너 오늘 제사 날인 줄 알아라. 최민석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방금 배식대에서 가져온 뜨거운 펄펄 끓는 된장국이 담긴 커다란 국통을 발견하고는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고 눈치 빠른 부하 하나가 잽싸게 국통을 가져와 최민석의 앞에 대령했다. 식당 안의 공기는 터질 듯 팽팽해졌고 병사들은 곧 일어날 끔찍한 사태를 예감하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최민석은 국자를 들어 올리는 대신 국통 자체를 들어 올리며 강희수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건방진년에게는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지.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 교육 방식이 좀 거칠거든. 강희수는 그제야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며 전신의 근육을 이완시켰는데 이는 오랜 전투 경험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전투태세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최민석의 움직임을 초고속 카메라처럼 세밀하게 포착하고 있었고 그의 호흡, 근육의 움직임, 무게중심의 이동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다. 최민석은 그녀가 겁을 먹었다고 착각하고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네 얼굴 가죽을 벗겨주마. 이 더러운 쓰레기. 몸파는 창녀 같은 년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군인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최악의 모욕이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최민석은 들고 있던 국통을 강희수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던졌고 펄펄 끓는 붉은 국물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주변의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고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느리게 흘러갔다. 국물이 강희수의 머리 위로 쏟아지려는 찰나 그녀의 몸이 기이할 정도로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비틀어 국물의 궤적을 피함과 동시에 왼손으로 쏟아지는 국통의 가장자리를 쳐내어 국물이 자신의 몸통이 아닌 바닥과 최민석의 하체 쪽으로 튀게 만들었다. 뜨거운 국물 일부가 그녀의 어깨와 군복을 적셨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는 기색조차 없었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최민석이 자신의 바지에 튄 국물 때문에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강희수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리를 좁히며 오른손으로 최민석의 멱살을 잡는 듯 하더니 순식간에 그의 뻗은 오른팔을 낚아챘다. 그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절도 있어 일반인의 눈으로는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으며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맹금류의 발톱과도 같았다. 최민석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강희수의 왼손이 그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강하게 가격했고 동시에 잡고 있던 손목을 비틀어 올렸다. 아, 끔찍한 파열음이 식당의 정적을 찢어발기며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뼈가 부러지는 건조하고도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최민석의 비명은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의 단말마에 가까웠고 그의 오른팔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덜렁거렸다. 강희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무릎을 꿇으려는 최민석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식탁 위로 강하게 내리꽂았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철제 식탁이 우그러졌고 최민석의 얼굴은 지식여진 채 식판 위에 처박혔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초에 불과했다. 식당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민석을 따라왔던 장교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려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소불 위에 권력을 휘두르던 대령이 이름 모를 여군에게 단 몇 초 만에 제압당해 개처럼 처박힌 모습은 비현실적이었다. 최민석은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바닥을 구르며 고통과 치욕에 찬 비명을 질러댔고 그의 화려했던 군복은 음식물 쓰레기와 핏자국으로 얼룩져 엉망이 되었다. 강희수는 거친 숨 하나 내쉬지 않고 차분하게 서서 자신의 어깨에 묻은 국물 자국을 손으로 툭툭 털어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최민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위압적이었다. 내 놈이 뱉은 그 더러운 주둥이와 함부로 놀린 그 팔, 그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똑똑히 가르쳐 주마.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살기를 내뿜고 있었고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주변의 공기는 서늘하게 식어갔다. 군수지원과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전장의 지휘관 그 자체였다.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고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민석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대령과 그 위에 서 있는 여군을 발견하고는 당황하여 총구를 겨누었다. 동작 그만 즉시 투항하라. 무릎 꿇어 헌병대장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강희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자 헌병들은 알 수 없는 위압감에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지만 이것은 강희수가 계획한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강희수는 헌병들이 다가오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젖은 작업복 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헌병들은 그녀가 무기를 꺼내려는 줄 알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지만 그녀가 벗어던진 것은 낡은 작업복 상이었다.
그 안에 입고 있던 정복 셔츠의 어깨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세 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식당 안에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그 계급장을 본 순간 헌병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겨누고 있던 총구는 힘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뒹굴던 최민석조차 흐릿한 눈으로 그 별들을 확인하고는 고통마저 잊은 채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희수는 떨고 있는 헌병들과 바닥에 처박힌 최민석을 향해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다. 내 관등 성명을 굳이 말해야 아나 그녀의 목소리는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고 식당 안의 수천 명의 군인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숨을 죽였다. 그것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닌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이었다. 강희수의 눈은 이제 막 시작된 싸움을 예고하듯 더욱 날카롭게 빛났고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공포에 질린 최민석의 눈동자에는 자신의 파멸이 비치고 있었다. 식당 안을 가득 메웠던 소음과 열기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듯했고 오직 강희수 중장의 어깨 위에서 번쩍이는 세 개의 은색 별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별들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쌓아올린 피와 땀, 그리고 국가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헌병대장이 들고 있던 권총은 더 이상 위협적인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겨누는 흉기처럼 느껴져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지만 그 별들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선명하고 차갑게 빛을 발하며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식당에 있던 모든 병사들은 마치 거대한 해일 앞에 선 개미처럼 압도적인 공포와 경외심에 사로잡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강희수는 헌병대장의 떨리는 총구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가볍게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뎠는데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헌병대장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듯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쇳소리가 정막을 깨며 날카롭게 퍼져나갔다. 중장님 충성.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이 갈라졌고 그는 무릎이 꺾일 듯한 충격 속에서도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올렸다. 뒤따라 들어왔던 다른 헌병들도 사색이 되어 총을 내리고 일제히 거수경례를 붙였는데 그들의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상관에게 총구를 겨눈 행위.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군법 회의에 회부되어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바닥에 쓰러져 고통에 신음하던 최민석 대령은 헌병들의 태도가 급변하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흐릿한 눈을 들어 강희수를 올려다보았다. 부러진 팔에 극심한 통증이 전신을 휘감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자신이 방금 쓰레기, 창녀라고 부르며 국물을 끼얹은 여자가 바로 전설적인 707의 지휘관이자 육군 본부의 실세인 강희수 중장이라니. 이것은 악몽이어야만 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구멍에서는 쉰소리만 새어나올 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는 처참한 절망과 후회만이 남아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강희수는 여전히 경례를 하고 있는 헌병들을 향해 손을 내리지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감전된 듯 몸을 떨며 부동 자세를 취했고 식당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다. 총을 거둬라. 지금 너희가 겨누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저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 담겨 있었다. 헌병들은 허둥지둥 총을 어깨에 메고 다시 한번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했지만 그들의 손끝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희수는 그들의 나약함을 질책하는 대신 상황을 장악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최민석의 앞으로 다가갔고 또각거리는 군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망치 소리처럼 최민석의 귓가에 울렸다. 최민석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부러진 팔과 꺾인 다리 때문에 바닥을 기어가는 처참한 꼴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강희수는 그를 내려다보며 혐오감이 서린 표정을 감추지 않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모욕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인간임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최대령, 아까 네가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짓거려 보아라. 내 계급장이 안 보일 때는 잘도 지저대더니 이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나. 최민석은 고개를 들 수도 눈을 마주칠 수도 없어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덜덜 떨며 살려달라는 듯한 신음을 흘렸다. 주 중장님, 제발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를. 그의 비굴한 목소리는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에게 똑똑히 들렸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폭군의 몰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강희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싸늘하게 말을 끊었다. 용서 군인에게 용서는 전장에서 적을 물리쳤을 때나 구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적전 도주보다 더한 하극상과 명예훼손, 그리고 부하에 대한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내 놈의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가 이 부대를 병들게 했다. 그때 최민석과 함께 들어와 낄낄거리며 동조했던 장교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사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공범으로 몰릴까 두려워 본능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강희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그들을 향해 서리빨 같은 호통을 쳤다. 거기 서라.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즉결 처분하겠다. 그 한마디에 도망가려던 장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석상처럼 굳어버렸고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는 자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줄을 잘못 선 것이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강희수는 헌병대장에게 손짓하여 그 장교들을 가리켰고 헌병들은 즉시 달려들어 그들을 포박하기 시작했다. 이 자들은 상관의 비행을 보고도 말리기는커녕 동조하고 즐거워했다. 군법에 따라 방조죄와 품위유지 위반으로 전원 구속하라. 예외는 없다. 헌병들이 거칠게 장교들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강희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처럼 냉철하고 단호하게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있었다. 병사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과 동시에 강희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강희수는 시선을 돌려 배식대 구석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조리병을 바라보았다. 아까 최민석에게 국물을 뒤집어 쓰고 욕설을 들었던 그 병사는 별 3개짜리 장군이 자신을 쳐다보자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을 움츠렸다. 강희수는 딱딱했던 표정을 조금 풀고 부드러운 걸음으로 조리병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리병에 젖은 군복을 닦아주려 했고 조리병은 황송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강희수는 멈추지 않았다. 미안하다. 내 부하가 너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상처는 없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위압감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톤이었다. 조리병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저었고
괜찮습니다. 중장님 영광입니다. 라며 목이 메어 대답했다. 강희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했고 이 장면은 식당 안에 있던 모든 병사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권위적인 장군이 아니라 병사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감동과 존경의 속삭임이었다. 강희수는 다시 최민석 쪽으로 몸을 돌리며 표정을 굳혔고 그 이중적인 모습은 그녀가 공과 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구분하는 인물인지를 보여주었다. 곧이어 의무대가 도착했지만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들 것을 들고 우왕좌왕했다. 바닥에는 피투성이가 된 대령이 있고 그 앞에는 중장이 서 있는 기묘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먼저 보고를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강희수는 그들에게 짧게 명령했다. 저 쓰레기를 치워라. 단, 환자로 대우하지 말고 범죄자로 취급해라. 치료는 살려놓을 만큼만 하고 즉시 헌병대 영창으로 이송한다. 꾀병 부리지 못하게 감시 철저히 해. 의무병들은 군기든 목소리로 복명복창하며 최민석을 거칠게 들것에 실었고 최민석은 고통과 수치심에 기절한 척 눈을 감아버렸다. 최민석과 그의 일당들이 끌려나가자 식당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이번의 정적은 처음에 느꼈던 무거운 공기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 맑고 투명한 고요함이었으며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엄숙한 순간이었다. 강희수는 식당 중앙에 서서 수천 명의 병사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제707 특수임무단 병사들은 들어라. 오늘 너희가 본 것은 군대가 아니다. 계급을 무기 삼아 약자를 괴롭히는 자는 군인이 아니라 양아치일 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식당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전달되었다. 나는 오늘부로 이 부대의 지휘권을 직접 행사한다. 썩어 빠진 정신 상태와 무너진 기강을 내 손으로 직접 뜯어 고칠 것이다. 훈련은 더 혹독해질 것이고 규율은 더 엄격해질 것이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다시는 너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 너희의 땀과 눈물은 오직 조국을 위해서만 흘리게 될 것이다. 강희수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병사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패배감과 냉소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잃어버렸던 자부심이 다시 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식당 안에 누군가가 선창을 했다. 중장님께 대하여 경례. 그러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충성을 외쳤다. 그 함성은 식당 건물이 떠나갈 듯 우렁찼고 그동안 쌓여왔던 억눌린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강희수는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단호한 표정으로 답례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지휘관과 부하들 사이에 신뢰의 계약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병사들이 대한민국 최강의 전사로 다시 태어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했다. 강희수는 식당을 나서며 자신의 부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즉시 사령부 감찰팀 전원을 소집해 707 부대 내의 모든 장부와 기록을 압수하고 최민석과 연관된 모든 인물들을 색출한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봉쇄해.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부관은 당황한 기색 없이 즉각적인 이행을 약속했고 강희수는 전화를 끊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뜨거운 태양은 여전했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덥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부터 불어닥칠 피바람에 비하면 이 정도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지프차에 오르려 할 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육군 본부에서 급파된 헬기일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최민석의 뒷배인 박 상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강희수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빠르군.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녀는 자신의 운전병에게 시동을 걸라고 지시했다. 적들이 움직인다면 그녀는 그보다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그들의 목을 죄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707 부대라는 링 위에서 국방부라는 거대한 무대로 확장되고 있었다. 지프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를 빠져나가는 동안 강희수는 100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병사들이 식당 밖으로 쏟아져 나와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그녀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그것은 최민석의 이름 옆에 붉은 줄을 긋고 그 밑에 박준기 상장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적는 것이었다. 사냥감 목록이 갱신되었고 사냥꾼의 본능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다. 강희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의 작전이 치밀하게 구상되고 있었다. 최민석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 사슬의 꼬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 꼬리를 잡고 몸통까지 끌어올려 단칼에 베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와 적들을 함정에 빠뜨릴 완벽한 미끼가 필요했다. 그녀는 차창을 내리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전사의 야성을 깨우고 있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평화로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강희수의 귀에는 전장의 포성만이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전쟁은 총탄이 빗발치는 전방고지가 아니라 탐욕과 기만이 판치는 후방의 한복판에서 벌어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자는 오직 하나. 정의와 명예를 지키는 자만이 될 것임을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다. 차가 부대 정문을 통과하며 헌병들의 우렁찬 경례를 받는 순간 강희수의 눈은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났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국방부 청사의 고층 사무실은 707 부대의 땀냄새 나는 식당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값비싼 양주가 진열된 장식장은 이곳 주인의 권력을 대변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박준기 상장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거칠게 움켜쥐었고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분노를 짐작게 했다. 최민석 대령이 팔이 부러진 채 헌병대에 끌려갔다는 소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거대한 금전적 네트워크에 균열이 생겼음을 알리는 경보음이었다. 그는 최민석이라는 인물이 멍청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감히 강희수라는 맹수를 건드릴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박 상장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러 자신의 비선 조직을 호출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보다는 비릿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강희수가 단순히 최민석 한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냥개 같은 여자였고 이번 사건을 빌미로 707 부대 전체, 아니 국방부 군수 라인 전체를 뒤집어 엎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박 상장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강희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대중과 군 내부의 여론을 조작하여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몇 시간 뒤
군 내부 전산망과 각종 익명 커뮤니티에는 강희수 중장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소문의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는데 강희수가 전쟁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평소에도 부하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거짓 정보였다. 심지어 최민석 대령이 그녀를 진정시키려다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식의 날조된 목격담까지 등장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흑색 선전은 정보의 통제가 심한 군대 사회에서 빠르게 사실처럼 굳어졌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강희수의 행동이 과잉 대응이었다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희수는 707 부대장실에 앉아 압수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창밖의 어둠만큼이나 깊고 무거웠다. 그녀의 충직한 부관인 한영민 중령이 분기탱천하여 사무실로 들어와 밖에서 돌고 있는 헛소문들에 대해 보고했다. 한 중령은 주먹을 불끈 쥐며 당장이라도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내 박살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희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적들이 이렇게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그들의 얄팍한 수작에 일일비하며 감정을 소모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거짓된 평판이 아니라 눈앞에 놓인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강희수가 보고 있는 장부에는 707 부대에 썩어 문드러진 환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매국 행위나 다름없었다. 특수작전에 사용되어야 할 고성능 야간, 투시경 예산은 싸구려 불량품을 구매하는 데 쓰였고 차액은 고스란히 유령 회사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병사들이 먹어야 할 식자재 비용은 반으로 줄어들어 있었고 그 돈은 고위 장교들의 골프 접대비와 유흥비로 탕진되고 있었다. 강희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붉은 펜으로 문제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체크했고 펜촉이 종이를 찢을 듯 날카롭게 움직였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의 목숨을 팔아넘긴 살인 행위였다. 그때 사무실의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갑자기 모든 전원이 차단되어 방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한 중령이 당황하여 비상등을 켜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창밖을 보니 본부 건물 전체가 정전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대장실 라인만 전기가 나간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고의적인 괴롭힘이자 수사를 방해하려는 유치하고도 비열한 경고였다. 강희수는 어둠 속에서도 조금의 동요 없이 서랍에서 손전등을 꺼내 켰고 그 빛은 마치 어둠을 가르는 칼날처럼 서류 위를 비추었다. 전기가 없으면 촛불을 켜서라도 본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건 우리가 그들의 목줄을 제대로 쥐었다는 증거다. 강희수의 지시에 따라 한 중령과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수사관들은 손전등과 비상 발전기를 동원하여 밤샘 작업을 이어갔다. 그들은 최민석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이중 장부를 해독하는 데 주력했고 그 안에서 박준기 상장의 이름이 가명으로 적혀 있는 입출금 내역을 찾아냈다. 그 내역은 박 상장이 707 부대의 군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깊이 개입하여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겨왔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강희수는 이 증거가 박 상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확신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강희수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발신자는 다름 아닌 박준기 상장이었다. 그는 특유의 능글맞은 목소리로 강희수의 안부를 물으며 접근했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강 중장,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 건강이 안 좋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는데 잠시 쉬는 게 어떻겠나.
내가 좋은 요양병원을 알아봐 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그의 말은 걱정을 가장한 협박이었고, 지금 당장 수사를 멈추고 물러난다면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해주겠다는 더러운 거래 제안이었다. 강희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역겨운 목소리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만 제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상장님께서도 건강 조심하십시오. 요즘 감옥은 난방이 잘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녀의 도발적인 대답에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박 상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본색을 드러냈다. 강일수, 네가 지금 누구를 상대로 칼을 겨누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그 칼이 부러져서 네 심장에 박힐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라. 전화는 끊어졌고 강희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선전포고는 끝났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박 상장은 자신의 비리가 폭로되기 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희수를 제거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강희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서는 병사들이 다가올 대규모 합동 훈련을 대비하여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는데 박 상장과 같은 비열한 인간들이라면 훈련 상황을 이용하여 사고를 가장한 암살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실제로 박 상장은 국방부 집무실에서 은밀하게 특수작전 라인을 가동하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악마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707 부대 내에 심어둔 자신의 첩자들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그 내용은 다가오는 실탄 사격 훈련인 바이퍼 스트라이크 작전 중에 강희수를 처리하라는 지령이었다. 그는 훈련용 총기나 폭발물에 손을 써서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군수 담당 부사관들을 매수하여 장비 점검 기록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고 강희수는 자신의 무덤이 될지도 모르는 훈련장을 향해 걸어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부대 내의 분위기는 강희수의 강력한 지휘 아래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존재했다. 일부 장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가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박상장 라인에 줄을 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병사들은 상부의 알력 다툼에 휘말려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했다. 강희수는 이러한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직접 지휘하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병사들과 함께 뛰며 자신이 탁상 공론만 하는 지휘관이 아님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훈련 도중 강희수는 장비고를 불시 점검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급된 탄약 박스 중 일부가 규정된 로트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즉시 탄약을 분해하여 내부를 확인했고 화약의 양이 미묘하게 조작되어 있음을 간파했다. 이것은 사격 시 총기가 폭발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탄이 튀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그녀는 곁에 있던 한 중령에게 눈짓을 보내 조용히 해당 탄약들을 수거하게 했고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적들이 이미 부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동시에 그녀는 역으로 그들을 잡을 기회를 포착했다. 그날 밤 강희수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낡은 권총을 분해하여 손질하기 시작했다. 기름 냄새와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고 그녀는 다가올 죽음의 위기를 냉철하게 계산했다. 그녀는 박 상장이 파놓은 함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정 속으로 뛰어들어가 미끼를 물고 함정을 설치한 사냥꾼의 손목을 끌어당길 생각이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만
707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도 결연하게 빛났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강희수의 집무실에 몰래 침입했다. 그는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고 능숙한 솜씨로 잠금 장치를 해제한 뒤 내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사라졌다. 강희수는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를 잡지 않고 놔두었다. 그녀는 그 도청 장치를 역이용하여 적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릴 계획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한 중년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이 쏟아지는 비난 여론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으며 이번 훈련에는 직접 참관하지 않고 지휘소에만 머물 것이라는 내용을 흘렸다. 박 상장은 도청된 내용을 전해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강희수가 지휘소에 머문다면 폭발물을 설치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는 즉시 계획을 수정하여 지휘소 벙커 주변에 원격 조종 폭탄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적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강희수는 이미 지휘소를 비우고 현장으로 직접 투입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의 전술은 적의 허를 찌르는 기만 전술의 정수였고 오만함에 눈이 먼 박 상장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왔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고 습한 공기는 전장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에 집결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강희수는 지휘관 차량에 탑승하는 대신 얼굴에 위장 크림을 바르고 일반 소총수와 다름없는 복장으로 대열의 맨 뒤에 합류했다. 아무도 그녀가 그곳에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이것은 그녀가 준비한 첫 번째 반전이었다.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트럭 안에서 강희수는 흔들리는 차체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훈련장의 지형지물과 적들이 매복할 만한 예상 지점들이 3차원 영상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옆에 앉은 어린 병사가 긴장으로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병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강희수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정을 되찾았고 강희수는 다시 전방을 주시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굉음과 함께 포탄 사격이 시작되었고 땅이 울리며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이것은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화력 시범이었지만 그 소음 속에 진짜 사리가 숨겨져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강희수는 대열에서 이탈하여 숲속으로 은밀하게 침투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소리 없고 신속했다. 그녀의 목표는 훈련 목표 지점이 아니라 박상장의 하수인들이 숨어 있는 은밀한 저격 포인트였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센 폭우로 변하여 시야를 가렸다. 빗소리는 발자국 소리를 지워주었고 젖은 땅은 냄새를 숨겨주었다. 강희수에게 이 악천후는 신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았다. 그녀는 빗속을 뚫고 적의 뒤를 밟으며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으로서 그들을 유인하고 동시에 사냥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곧 피비린내 나는 진짜 전투가 시작될 것이었고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멀리서 지휘소 벙커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주변을 서성이는 수상한 그림자들이 강희수의 시야에 포착되었다. 그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아군의 식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인원들이었다. 강희수는 소총의 조정관을 단발로 맞추고 호흡을 골랐다. 그녀의 눈은 빗물에 젖지 않는 듯 매섭게 빛났고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갔다.
정의를 위한 심판의 총성이 울리기 직전이었다. 빗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훈련장 중앙에 위치한 지휘소 벙커에서 굉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아 올랐다. 폭발의 충격파는 빗물을 사방으로 비산시키며 주변의 나무들을 뿌리째 흔들었고, 훈련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강력하고 살상력이 짙은 폭발이었다. 그것은 박준기 상장의 사주를 받은 세력이 강희수 중장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 고성능 폭약이 터진 것이었으며, 그들은 그녀가 작전 통제실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불길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사그라들지 않고 벙커를 집어삼켰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했다. 벙커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의 은폐호에 숨어있던 암살조 리더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타오르는 불길을 확인하고 무전기에 대고 음침한 보고를 올렸다. 목표물 제거 완료. 벙커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생존자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목소리에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거물급 인사를 처리했다는 비틀린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강희수가 훈련 시작 직전에 위장을 하고 일반 병사 틈에 섞여 숲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빈 껍데기뿐인 벙커를 날려버리고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감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폭발 현장을 주시하던 암살조의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빗소리에 묻혀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등골을 스치는 살기는 명백했다. 리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날카로운 단검이 그의 통신선을 절단하고 목을 겨누었다. 강희수는 진흙투성이인 얼굴로 유령처럼 그들 배후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는 폭발하는 화염보다 더 뜨겁고 위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누구 마음대로 완료인가?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 없다. 강희수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낮게 깔렸지만 암살 조원들의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당황한 암살 조원 2명이 황급히 소총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강희수의 움직임은 그들의 반응 속도를 훨씬 상회했다. 그녀는 리더를 인간 방패로 삼아 앞으로 밀치며 오른쪽의 적을 발차기로 가격했고 동시에 리더의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왼쪽 적의 허벅지를 정확하게 관통시켰다. 총성은 빗소리에 묻혀 둔탁하게 울렸고 숲속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격투장으로 변했다. 강희수는 쓰러진 적들을 확인 사살하는 대신 고통에 몸부림치는 리더의 멱살을 잡고 나무 기둥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박준기가 시켰나 아니면 최민석의 잔당들인가. 벙커 폭파 외에 또 다른 함정이 무엇인지 당장 불어라. 그녀의 소나귀 힘은 강철과도 같아서 리더는 숨을 헐떡이며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희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통신, 교란, 아군, 오인 사격, 좌표가 조작됐다. 그 말은 폭탄 테러보다 더 끔찍한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 시각 훈련장 전역의 무전망에는 기이한 잡음과 함께 조작된 명령이 하달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가짜 정보였다. 알파팀, 델타 구역의 적 특수부대 침투 확인, 즉시 실탄 사격 개시하라. 지휘 통제실이 파괴되어 혼란에 빠진 각 중대장들은 상부의 명령이라고 믿고 총구를 아군이 매복해 있는 숲을 향해 돌리고 있었다. 병사들은 실탄 훈련이라는 긴장감과 악천후로 인한 시야 제한 때문에 피하 식별이 불가능했고 자칫하면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강희수는 암살조 리더를 기절시켜 나무에 묶어둔 뒤 노획한 무전기를 들고 빗속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델타 구역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곳에는 갓 입대한 신병들이 주축이 된 소대와 베테랑 팀이 대치하고 있었다. 만약 사격이 시작된다면 일방적인 학살이 일어날 것이 뻔했다. 그녀의 군화는 진흙탕을 박차며 튀어올랐고, 심장은 터질 듯 박동했지만 호흡은 흐트러짐 없이 일정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부하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시간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숲을 헤치고 나아가던 강희수의 눈앞에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두 그룹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고, 누군가의 사격 개시 구호가 들려왔다. 사격 준비 조준. 그 순간 강희수는 은폐, 엄폐를 포기하고 두 부대 사이의 개활지로 뛰어들며 목이 터져라고 함을 질렀다. 사격 중지, 전원 사격 중지, 아군이다.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쳤고, 그 섬광 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중장의 모습이 병사들의 눈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방아쇠를 당기려던 손가락들이 멈칫했고, 현장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알파팀의 소대장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누구냐? 암구호를 대라. 움직이면 쏜다.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난입자에 놀라 동요했지만 강희수는 두려움 없이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두 손을 들어 무기가 없음을 보이면서도 지휘관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았다. 나는 강희수 중장이다. 지금 너희가 수신한 명령은 적의 기만 전술이다. 내 놈들 눈앞에 있는 건 적이 아니라 전우들이다. 총구를 내리고 즉시 내 지시를 따라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고,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총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 숲 반대편 언덕에서 박상장의 사병 조직인 용병팀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용병대장은 강희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욕설을 내뱉으며 박격포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플랜 B, 가동. 해당 구역을 초토화시켜라. 목격자는 필요 없다. 그들은 강희수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제거하여 증거를 인멸할 작정이었다. 찬하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박격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왔고, 강희수의 예민한 청각이 그 소리를 포착했다. 엎드려 포격이다. 강희수가 소리치며 가장 가까이 있던 통신병을 덮쳐 보호함과 동시에 근처의 땅이 폭발하며 흙기둥이 솟구쳤다. 콱콱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이것은 훈련용 공포탄이 아닌 진짜 고폭탄이었다. 적들은 더 이상 위장할 생각도 없이 노골적으로 사륙을 시작한 것이었다. 강희수는 충격으로 멍해진 정신을 다잡으며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당황하지 마라. 산계하여 엄폐물 뒤로 숨어라. 반격 준비. 강희수는 쓰러진 병사의 소총을 집어들고 능숙하게 장전하며 포탄이 날아온 궤적을 역추적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적의 위치를 스캔했고, 11시 방향 능선 뒤쪽에서 희미한 폭우 화염을 발견했다. 박격포 진지는 11시 방향. 거리 600. 저격수와 기관총 사수는 나를 엄호해라. 나머지는 우회하여 측면을 타격한다. 그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진 병사들을 수습하여 전투 대형을 갖추게 했고, 공포에 떨던 병사들은 전설적인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적들은 예상치 못한 병사들의 조직적인 반격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강희수는 직접 선두에 서서 적의 시선을 끌며 지그재그로 기동했고, 적들의 총탄이 그녀의 발치와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나무 뒤로 몸을 날리며 정확한 점사로 용병 하나의 어깨를 맞췄고, 지금이다 밀어붙여라고 외쳤다. 그녀의 용맹한 모습은
병사들에게 꺼져가던 투지를 불어넣었고 그들은 악 소리를 지르며 빗속을 뚫고 적진을 향해 돌격했다. 이것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닌 생존을 위한 실전이었다.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빗물은 병사들의 피와 뒤섞여 붉게 흘러내렸다. 강희수는 적의 화력이 집중되는 곳을 간파하고 노획한 적의 무전기로 역정보를 흘리는 심리전을 병행했다. 여기는 델타. 타겟 확보 실패. 아군 피해 막심하여 철수한다. 그녀는 음성을 변조하여 용병 대장을 속였고 적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사격을 멈춘 틈을 타 특공조를 이끌고 적의 측면을 급습했다. 그녀의 단호한 결단력은 전세의 흐름을 단번에 뒤집어 놓았다. 가까스로 박격포 진지를 점령한 강희수는 적들이 남기고 간 장비를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이 사용한 박격포탄과 소총 탄약 박스에는 국방부 군수본부의 정식 마크가 찍혀 있었지만 일련 번호가 지워져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군 내부의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 암살 작전을 지원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희수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박준기, 내 놈이 기어이 선을 넘었구나. 이제 그녀에게는 확실한 물증과 사선을 함께 넘으며 충성을 맹세한 병사들이 있었다. 빗줄기는 점차 가늘어지고 있었지만 강희수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생존한 병사들을 모아놓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시간부로 훈련은 종료되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적의 심장부로 진격한다. 이것은 반란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이다. 병사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고 그들은 강희수의 뒤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희수는 젖은 군복을 정돈하고 적의 통신 장비를 통해 박준기 상장이 있는 상황실로 연결을 시도했다. 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박 상장의 초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황 보고해. 강희수는 죽었나? 강희수는 입가에 피를 닦아내며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보낸 사냥개들은 이빨이 너무 무르더군요. 선배님, 이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안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신은 끊어졌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늑대처럼 적의 본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비가 그친 훈련장의 숲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만 그 속에 감도는 공기는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로 인해 지극히 현실적이고 참혹했다. 강희수 중장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을 집결시켰는데 그들의 숫자는 100여 명 남짓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더 이상 겁에 질린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고 자신들을 지켜준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무장하고 있었다. 강희수는 병사들의 장비를 점검하며 나직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된다. 숲은 우리의 안방이고 어둠은 우리의 친구다. 707의 혼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그때 숲의 정적을 깨고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안개를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박 상장이 보낸 2차 소탕부대인 기동 타격대였다. 그들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훈련 사고 수습을 가장하여 접근하고 있었지만 포탑은 이미 사격 준비 상태였고 보병들은 실탄이 장전된 총을 겨누며 수색 대형을 갖추고 있었다. 적들은 생존자를 구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목격자를 모조리 지워버리기 위해 온 살인 기계들이었다. 병사들은 거대한 장갑차의 위용에 잠시 주춤했지만 강희수의 흔들림 없는 등 뒤에서 다시금 전의를 불태우며
각자의 매복 위치로 신속하게 흩어졌다. 강희수는 흙바닥에 엎드려 적의 이동 경로를 주시하며 호흡을 골랐는데 그녀의 심장 박동은 마치 시계추처럼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녀는 정면 승부로는 중과부적임을 알고 있었기에 707 부대원 시절 유령이라고 불리게 했던 게릴라 전술을 펼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관에게 주력 부대의 지휘를 맡기고 단신으로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의 발소리는 젖은 낙엽 위에서도 전혀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형체는 안개와 하나가 된 듯 완벽하게 은폐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숲 그 자체가 되어 적들을 옥죄어 가고 있었다. 선두에 있던 적의 수색조 장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수신호를 보내 멈췄을 때 이미 강희수는 그들의 머리 위 나무 위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소음기가 부착되지 않은 적의 총기를 탈취함과 동시에 와이어를 이용하여 장교를 순식간에 공중으로 낚아챘다. 억하는 외마디 비명조차 안개 속에 묻혀버렸고 나머지 대원들이 당황하여 허공에 총을 난사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적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대열이 무너지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강희수는 적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장갑차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어 미리 준비해둔 급조 폭발물을 궤도 사이에 설치했다. 훈련장에 굴러다니던 불발탄과 적에게서 노획한 수류탄을 조합해 만든 이 투박한 무기는 그녀의 손에서 치명적인 덫으로 재탄생했다. 화광하는 굉음과 함께 장갑차의 무한궤도가 끊어지며 거대한 쇳덩어리가 멈춰섰고 탑승하고 있던 적들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강희수가 병사들에게 보내는 공격 신호였고 숲속에 매복해 있던 병사들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며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러나 적들 중에는 노련한 용병 출신 저격수가 숨어 있었는데 그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냉정하게 아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린 훈련병들을 향해 조준경을 맞추고 있었다. 탕하는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강희수의 부하 한 명이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졌고 병사들은 저격수의 위치를 찾지 못해 패닉에 빠져 엄폐물 뒤로 숨기에 급급했다. 강희수는 쓰러진 병사를 구하기 위해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달려나갔는데 이는 지휘관으로서의 무모함이 아니라 부하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그녀의 신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행동이었다. 강희수는 부상당한 병사를 안전한 바위 뒤로 끌어당긴 후 자신의 군복을 찢어 지혈을 해주며 떨고 있는 병사의 눈을 마주 보았다. 걱정 마라. 넌 살아서 집에 간다. 내가 약속한다.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는 고통에 신음하던 병사를 진정시켰고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에게도 엄청난 용기를 불어넣었다. 강희수는 곧바로 저격수의 위치를 역추적하여 섬광탄을 투척해 시야를 차단한 뒤 우회 기동으로 저격수의 측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맹수처럼 빠르고 잔혹했으며 저격수가 다시 조준을 하기도 전에 그녀의 단검이 그의 손목을 꿰뚫어 무력화시켰다. 저격수까지 제압당하자 적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남은 적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버리며 투항하기 시작했다. 강희수는 적의 현장 지휘관인 중령을 끌어내어 무릎을 꿇렸는데 그는 박상장의 신복으로 오랫동안 군납 비리에 연루된 자였다. 강희수는 그의 멱살을 잡고 차갑게 물었다. 이 모든 게 박춘기의 짓이라는 증거. 어디에 있나 내 목숨줄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중령은 강희수의 서슬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품속에서 암호화된 태블릿 PC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강희수가 확보한 태블릿 PC에는 이번 암살 작전의 상세 계획뿐만 아니라
박 상장이 지난 수년간 저지른 방산비리와 뇌물수수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방부를 뒤흔들 수 있는 핵폭탄급 기밀이었다. 강희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긴장을 풀지는 않았다. 그녀는 투항한 적군 병사들에게도 기회를 주었다. 너희는 상관의 잘못된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군인의 본분으로 돌아온다면 죄를 묻지 않겠다. 나와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겠나? 아니면 반역자로 남겠나? 그녀의 호소력 짙은 연설과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감화된 적군 병사들은 망설임 없이 강희수의 편에 서기를 택했다. 그들 또한 군인이었고 비겁한 암살자가 아닌 명예로운 전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강희수의 병력은 2배로 불어났고 그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닌 하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 있었다. 강희수는 그들의 선두에 서서 이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훈련장을 뒤로 하고 사령부를 향해 진격 명령을 내렸다. 전군, 본부로 이동한다. 우리의 깃발을 되찾으러 간다.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 아래 흑투성이가 된 수백 명의 군인들이 대열을 맞추어 행군하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그들의 발소리는 땅을 울리며 잠든 부대를 깨웠고 그들의 눈빛은 밤새 겪은 시련으로 인해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강희수는 행군 대열의 맨 앞에서 묵묵히 걸으며 자신의 손에 쥐어진 증거와 뒤따르는 부하들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의 끝이 머지않았으며 다가올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혹독한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임을. 부대 정문에 다다랐을 때 경비를 서던 헌병들은 숲속에서 걸어 나오는 거대한 무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죽은 줄 알았던 강희수 중장이 살아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적과 아군이 뒤섞인 대부대를 이끌고 개선장군처럼 귀환하는 모습에 압도되어 감히 제지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강희수는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며 부관에게 무전을 쳤다. 상황실의 전파에 제707 특수임무단장 강희수. 작전 지역에서 복귀했다. 전 병력 연병장 집합. 예외는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대 내 방송망을 타고 모든 막사와 사무실에 울려 퍼졌고 박 상장의 첩자들은 공포에 질려 뒷문으로 도망칠 궁리를 했다. 하지만 이미 강희수가 사전에 배치해둔 헌병 수사팀이 부대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였다. 독 안에 든 쥐가 된 그들은 강희수가 몰고 올 피바람을 피할 곳이 없었다. 강희수는 멈추지 않고 곧장 대강당이 있는 본관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는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 발걸음은 그 어떤 의장대보다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다. 본관 로비에 들어서자 소식을 듣고 달려온 참모들과 장교들이 양옆으로 도열하여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 중에는 박 상장에게 매수되어 강희수의 죽음을 기다리던 자들도 섞여 있었지만 강희수의 서늘한 눈빛을 마주하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렸다. 강희수는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나쳤고 오직 대회의실을 향해 직진했다. 그곳에서는 박 상장이 주재하는 긴급 화상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그는 화면 너머 국방부 장관에게 강희수의 사고사를 보고하려던 참이었다. 강희수는 대회의실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다. 지난밤에 치열했던 전투와 죽음의 고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고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다. 그녀는 부관이 건네준 새 군모를 받아쓰고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마지막 전투가 남았다. 총칼이 아닌 진실과 명예를 건 싸움.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회의실의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다. 충성중장 강희수. 보고하러 왔습니다. 대회의실에 육중한 참나무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강희수 중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실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 아래 그녀의 진흙투성이 전투복과 피 묻은 얼굴은 이질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앉아있는 장성들을 압도했다. 화상회의 화면 속에 있던 국방부 장관조차 보고를 받던 도중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화면 너머로 강희수를 응시하며 사태를 파악하려 했었다. 박준기 상장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를 본 듯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고 들고 있던 고급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강희수 네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속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숨길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강희수는 대답 대신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갔는데 그녀의 군화가 대리석 바닥에 남기는 진흙 자국은 마치 그녀가 걸어온 처절한 사투의 흔적과도 같았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다른 장성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누구도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다. 강희수는 박 상장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멈춰섰고 그를 내려다보는 눈빛은 빙하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실망하신 것 같군요. 상장님, 제가 훈련 도중 불의의 사고로 산산조각이 나기를 기대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지며 박 상장의 심장을 조여왔다. 박 상장은 짐짓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무례하군. 지금 장관님과 화상회의 중인데 감히 무장을 하고 난입해 헌병 뭐하는 거야. 당장 이 미친 여자를 끌어내.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문 밖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이미 강희수의 부하들이 복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박 상장의 친위대를 무장 해제시켰기 때문이다. 박 상장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견고한 성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강희수는 박 상장의 발악을 무시하고 가지고 온 피 묻은 태블릿 PC를 회의실 메인 시스템에 연결했다. 장관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제동 및 장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 행위의 증거입니다.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는 박 상장과 최민석 대령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 불법 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바이퍼 스트라이크 작전 중 강희수 암살 지령서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회의실 안은 경악에 찬 탄성으로 가득 찼고 장성들은 믿기 힘든 진실 앞에 말을 잃었다. 화면 속의 국방부 장관은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에 뜬 자료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점점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박 상장,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자네가 감히 군사훈련을 빙자해 아군 지휘관을 암살하려 했다는 건가? 장관의 호통에 박 상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으며 변명하기 급급했다. 조작입니다. 저 여자가 꾸며낸 모함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태블릿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계좌 이체 내역에는 박 상장의 차명 계좌로 수십억 원이 입금된 사실이 명백히 찍혀 있었고 그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궁지에 몰린 박 상장은 이성을 잃고 본색을 드러내며 품 안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권총을 꺼내 들었다. 다 죽여버리겠어.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가 총구를 강희수의 머리에 겨누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장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밑으로 숨었다. 박 상장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는 더 이상 명예로운 군인이 아닌 추악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강희수, 너만 없었으면 모든 게 완벽했어.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 그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하지만 강희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 상장을 응시하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쏴봐. 네가 쏜 총알이 내 머리를 뚫기 전에. 넌 군인으로서의 명예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잃게 될 거다. 아니, 이미 잃었군. 그녀의 태도는 초인적인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총을 든 박 상장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강희수는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박 상장이 공포에 질려 제대로 조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 상장에게 다가갔다. 박 상장이 비명을 지르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강희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권총의 슬라이드를 잡고 비틀어 버렸다. 탕하는 총성은 허공을 향해 빗나가 천장에 구멍을 뚫었고 동시에 강희수는 박 상장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다. 으악, 박 상장은 고통에 못 이겨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권총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희수는 그를 바닥에 짓누르며 팔을 뒤로 꺾어 올렸고 그 모습은 식당에서 최민석 대령을 제압하던 장면과 겹쳐지며 대자비를 일으켰다. 역사는 반복되었고 악인은 다시 한번 정의의 심판대 아래 짓밟혔다. 박준기, 당신을 살인교사, 뇌물수수,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는 있지만 변명할 기회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강희수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냉혹하게 울려 퍼졌고 그녀는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내 박 상장의 손목에 채웠다. 찰칵하는 금소금은 그의 파멸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박 상장은 분함과 치욕에 몸부림치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패배자의 비참한 신음일 뿐이었다. 화면을 지켜보던 국방부 장관은 엄숙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강희수 중장, 자네에게 현시간부로 707 부대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연루된 모든 라인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다. 헌병대를 총동원해서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색출해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은 없다. 장관의 승인은 강희수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고 그녀는 명받았습니다. 라고 힘차게 복명복창하며 경례를 올렸다. 이제 그녀의 행동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성전이 되었다. 강희수는 헌병들에게 박 상장을 끌고 나가라고 지시했고 질질 끌려가는 박 상장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회의실에 남아있던 다른 장성들은 강희수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렸는데 그들 중 일부는 박 상장과 어울리며 떡고물을 받아먹었던 자들이었다. 강희수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경고했다.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수하십시오. 제 칼끝은 아직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몇몇 장군들은 고개를 떨구며 죄책감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강희수는 회의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에는 그녀와 함께 사선을 넘은 병사들과 부대 내의 모든 병력이 집결하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구름을 뚫고 쏟아져 내리며 흙투성이가 된 병사들의 군복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강희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상쾌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웠다. 지난밤의 악몽 같던 전투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부대 재건이라는 과업은
더욱 험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목숨을 걸고 따르는 전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희수는 대회의실을 나서며 부관에게 지시했다. 전 병력을 연병장에 그대로 대기시켜. 내가 직접 그들에게 설명하겠다. 그리고 의무대를 즉시 가동해서 부상자들을 최우선으로 치료해. 밥도 따뜻한 걸로 준비하고.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부관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희수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묶고 피 묻은 계급장을 손으로 닦아냈다. 그 별 세 개는 이제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과 헌신의 상징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본관 현관을 나서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시선을 집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신뢰, 그리고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강희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707 특수임무단, 우리는 오늘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를 끝내고 가장 명예로운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를 좀먹던 암적인 존재들은 제거되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고 흉터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흉터를 훈장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편안한 군 생활을 약속하지 않는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다. 내가 너희의 맨 앞에 서겠다. 가장 위험한 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희수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누군가가 강희수를 연호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삽시간에 거대한 함성이 되어 하늘을 뒤흔들었다. 병사들은 모자를 벗어 던지며 환호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강희수는 그들의 함성을 들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군대의 모습이었고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였다. 그때 멀리서 검은 세단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국방부 헌병수사단과 군 검찰 합동수사팀이 도착한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와 숙청 작업이 시작될 차례였다. 강희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수사단장을 맞이하러 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어깨에 짊어진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임을. 강희수는 수사단장과 악수를 나누며 짧게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잘 묶어두었습니다. 수사단장은 그녀의 강단 있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장님, 나머지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하지만 강희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내 부하들이 밥을 먹는 걸 보고 나서야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지휘관으로서의 책무를 놓지 않았다. 태양은 이제 완전히 떠올라 부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들은 빛에 밀려 사라졌고 707 부대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강희수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가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 그곳은 부조리와 억압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전우애가 넘치는 공간으로 바뀔 것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거인처럼 보였고 그 거인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이 되었지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의 공기는 한겨울보다 더 차갑고 엄숙했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렸던 박준기 전 상장과 최민석 전 대령이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던 화려한 계급장은 모두 뜯겨나갔고 오만했던 표정 대신 깊은 주름과 초라한 패배감만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군 관계자와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입을 주시했고 법정 안에는 서기들이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려 퍼지며 긴장감을 더했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는데 그 목소리에는 추상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피고인 박준기와 최민석은 군인의 신분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였다.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판결문이 낭독될 때마다 최민석은 흐느끼며 몸을 떨었고 박준기는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하나하나 열거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고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 박준기에게 징역 25년 및 전 재산 몰수, 피고인 최민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불명예 전역 조치하며 향후 군 관련 시설 출입을 영구히 금지한다. 판사의 주문과 함께 땅 하는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고 그 소리는 두 죄인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와도 같았다. 헌병들이 다가와 그들을 끌고 나갈 때 최민석은 강희수 중장이 앉아있는 방청석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강희수는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마지막 경례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는 군인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자격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이 끝난 후 강희수는 법원 밖으로 나와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섰다. 그녀는 화려한 승리의 소감을 말하는 대신 담담하고 절제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오늘의 판결은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군이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다시는 권력 뒤에 숨어 부하를 괴롭히고 국고를 탕진하는 일이 없도록 저부터 감시자가 되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인터뷰는 전국의 뉴스에 생중계되었고 국민들은 진정한 참군인의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시대는 그녀를 영웅으로 만들고 있었다. 부대로 복귀한 강희수 중장은 곧바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대의 문화를 송두리째 뒤집는 일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병사들의 식단과 보급품을 전수조사하여 질 낮은 물품을 납품하던 비리 업체들을 모두 퇴출시키고 투명한 입찰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병사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직통 핫라인을 개설하고 자신이 직접 그 메시지들을 확인하며 처리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병사들 사이에서는 강 중장이 있으면 억울할 일은 없다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훈련 방식 또한 획기적으로 변화했는데 보여주기식의 행정적인 훈련은 모두 사라지고 실전보다 더 가혹한 시뮬레이션 훈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강희수는 나이를 잊은 듯 병사들과 똑같이 완전 군장을 하고 산악구보를 뛰었으며 사격장에서는 백발백중의 실력을 보여주며 솔선수범했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불평하던 병사들도 사령관이 가장 앞에서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고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707부대는 과거의 오명을 씻고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라는 명성에 걸맞은 살인 병기들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지만 그 도끼는 아군이 아닌 적을 향한 것이었다. 어느 눈 내리는 오후, 강희수는 예고 없이 병영 식당을 찾았는데 그곳은 몇 달 전 최민석이 국물을 엎으며 난동을 부렸던 바로 그 장소였다. 식당 안은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밥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병사들은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강희수가 들어서자 병사들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제지하며 자연스럽게 배식대로 향했다. 배식대에는 과거의 국물을 뒤집었었던 그 조리병이 이제는 상병 계급장을 달고 늠름하게 서 있었다. 그는 강희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식판 가득 고기를 담아주었다. 중장님, 오늘 제육볶음은 제가 직접 양념했습니다. 맛없으면 영창 보내십시오. 강희수는 조리병의 농담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식판을 받아들었고 병사들 틈에 섞여 밥을 먹었다. 그 밥 한 숟가락에는 땀과 눈물, 그리고 회복된 정의의 맛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친 강희수는 조리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훌륭하다. 그때 네가 끓였던 국도 맛있었지만 오늘 밥은 내 군 생활 중 최고의 만찬이구나. 그 칭찬 한마디에 조리병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주변의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 작은 식당 안에는 계급의 벽을 넘어선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강희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치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1년 후 707 특수임무단의 창설 기념일 행사가 열리는 연병장은 오와 열을 맞춘 수천 명의 병사들로 가득 찼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람에 펄럭이는 부대 깃발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힘차게 휘날리고 있었다. 강희수 중장은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사열을 받고 있었는데 그녀의 가슴에는 훈장이 아닌 낡은 명찰만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치장보다 병사들의 신뢰를 더 값진 훈장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단상 아래 도열한 병사들의 눈빛은 살아있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희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고 지난 1년간의 시간을 회상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식당에서부터 포탄이 빗발치던 훈련장, 그리고 살얼음판 같았던 법정까지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많은 적을 만들었고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 최정예의 전사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제7-107 특수임무단. 우리는 어둠 속에서 조국을 지키는 그림자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간다. 과거에 우리는 부패와 나태라는 내부의 적에게 패배할 뻔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고 고통을 이겨내며 다시 일어섰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그 누구보다 깨끗하다. 너희의 등 뒤에는 내가 있고 내 등 뒤에는 조국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적의 심장을 향해 돌진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병사들의 심장에 불을 지폈고 연병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다. 악, 악, 악. 그 함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적들에게 보내는 공포의 선전포고였다. 행사가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진 뒤 강희수는 홀로 연병장에 남아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그녀가 흘려온 피와 땀을 상징하는 듯 장엄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소위 시절 처음으로 군복을 입고 찍은 빛바랜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앳된 강희수는 맑은 눈으로 웃고 있었고 지금의 강희수는 깊어진 눈매로 그 시절의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녀는 사진을 다시 넣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다. 그때 멀리서 신임 소위 하나가 달려와 헐레벌떡 경례를 했다. 중장님 작전 사령부에서 긴급 호출입니다. 국경 지역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강희수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평화로운 휴식은 끝났고 다시 전장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피곤한 기색 없이 오히려 생기가 도는 얼굴로 군무를 고쳤었다. 군인에게 있어 전장은 집이나 다름없었고 그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즉시 상황실로 이동한다. 헬기 대기시켜. 강희수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고 그녀의 뒤를 따르는 부관과 참모들의 발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석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으며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쓰러지지 않을 거목과 같았다. 그녀가 존재하는 한 제707 특수임무단은 언제나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단단한 방패로 남을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둠이 깔리는 전방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에필로그 10년 후 국립현충원. 머리가 희끗해진 한 노병이 비석 앞에 국화꽃을 놓고 있었다. 비석에는 육군 대장 강희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전역 후에도 국가안보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지병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질 만큼 성대했다. 노병은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과거 강희수가 식당에서 구해줬던 바로 그 조리병이었다. 장군님, 덕분에 저는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었고 제 아들도 이번에 707에 입대했습니다. 하늘에서도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고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 향기를 멀리 퍼뜨렸다. 강희수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정신은 영원히 707 부대원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